강진 옆 산골 길목에 자리 잡은 주막.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16살 덕팔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주막에서 자랐지요.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였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이했기에 그곳을 찾는 손님들은 다들 덕팔이를 좋아했는데요. 진수 아재 또 오셨구만요. 이번에는 무슨 물건을 팔러 가시는 길이신가요? 덕팔이는 익숙한 듯 진수의 짐을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하이고 덕팔아. 내 여기 오다가 영암장터에서 노출라고 인절미 좀 사왔구만. 아이고 뭘 또 이런 것을 다 사가지고 오셨단가요? 안 되겠구만요. 제가 또 이런 것을 맨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진수 아재한테 막걸리 한 잔 내드려야겠구만요. 하지만 그 순간 덕팔이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덕팔이의 귀를 찔렀지요. 막걸리. 거 무슨 놈의 막걸리냐? 주모 말숙이 덕팔이에게 앙칼지게 소리치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덕팔아. 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술을 내오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이냐?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아이고 주인마님. 거 그냥 농으로 한번 말해봤습니다요. 덕팔이 네가 나 몰래 손님들한테 술을 내주는 것 다 알고 있었구만. 다음에 너 또 그러다 걸리면 네 품삯에서 깔 것이니께. 네 처신 똑바로 해라잉. 주모 말숙이 투덜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자 진수는 동정을 담은 눈빛으로 덕팔이를 쳐다보았지요. 하이고 덕팔아. 네가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덕팔이는 진수의 눈에 담긴 동정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저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주막은 덕팔이네 것이었습니다. 덕팔이는 아버지인 흥섭이가 대대로 물려받은 주막에서 부모님과 형 덕삼이와 함께 운영하며 손님을 정성껏 맞았지요. 주막은 비록 외진 산골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워낙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덕에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진수 씨 인자 떠나시는 겁니까요? 하이고 이번에도 아주 아침까지 잘 먹고 갑니다요. 그럼 다음 장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주막의 번영 뒤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흥섭의 건강이었지요. 그는 5년 전부터 병을 앓기 시작해 점점 기침이 심해졌고 방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덕팔이의 어머니 춘자는 없는 살림에도 비싼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주위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지만 흥섭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겨울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흥섭이는 새벽녘에 눈을 뜨며 아이들과 부인 춘자를 차례로 바라보며 거 힘자, 덕삼아, 덕팔아, 내가 참말로 미안하다.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힘들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마지막 기침을 멈추었습니다. 덕팔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주막에는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옆마을 강진에서 고리채를 하고 있는 홍배 영감이었는데 웬일인지 사촌 여동생인 과부 말숙이까지 데리고 와서는 주막을 한참 둘러보더니 당당한 걸음으로 안채로 들어왔는데요. 와와매 홍배 어르신 아니십니까? 홍배 영감을 보자마자 덕팔이 어머니인 춘자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홍배 영감은 대답 대신에 방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 흥섭이가 그렇게 간 것은 참 안 된 일이네. 나도 뭐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이 좋지는 못하는구만. 그런데 말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남아서 계산이란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고 어르신 계산이라고 하시면 그 자네가 알다시피 1년 전에 내 돈 50냥을 꾸어가 놓고는 지금까지 갚은 돈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그 돈이 지금 이자가 붙어 이미 70냥이 넘어가는데 설마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지는 않겠지? 70냥이라는 거금의 춘자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자 홍배 영감은 한숨을 내어 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구만. 그럼 내 사정을 봐줄 테니 말이요. 자네 이 주막을 나에게 넘기는 것은 어떤가? 와와매 어르신 이 주막을 말이어요? 이 주막은 저희 서방님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주막인데 말이어요. 거 한번 들어보시게 춘자. 이 주막을 넘기면 여태까지 빌려간 돈은 물론 이자도 전부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현실적으로 자네가 지금 이 주막을 가지고 있어봐야 빚을 갚는 것은커녕 이자도 감당을 못할 테니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최선이지 않겠는가? 춘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홍배 영감의 말은 가혹했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한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 자네 거 현명한 선택을 한 거네. 그럼 말수가 이제 이 주막은 말이다 앞으로 네 것이 되는구만. 니도 내 옆에서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이고 이런 산골 길목에 있는 주막에서 돈이 얼마나 벌릴라나 모르겠구만요. 그리하여 고리채 홍배 영감의 사촌 여동생인 말숙이 주모로 주막에 들어오게 되자 자연히 덕파리 가족은 주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의 마지막 날, 짐을 나르던 덕파리의 어머니 춘자는 손을 꼭 모으고 말숙이를 찾아갔지요. 잠시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나갈 사람은 얼른 나가야지. 또 무슨 미련이 남으셔서 그러신단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막내 아들 덕파리만이라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덕파리는 어려서부터 주막일을 배웠고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아주 살갑게 잘 압니다요. 아직 어리지만 주막을 운영하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요. 춘자는 막내 아들 덕파리는 아직 어리기에 일을 구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말숙이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였고, 성격이 까탈스러운 말숙이 역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아도 덕파리처럼 주막 일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일꾼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정사정을 하시니? 내 그것을 딱히 여겨 덕파리를 써주겠습니다요. 대신에 저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급여는 일반 사동 급여의 절반밖에 못 줄 것이니 이 점을 분명히 해두시구려. 춘자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새로운 주모 말숙이는 덕파리에게 별채의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는 그곳에 머물면서 주막에 머물며 일하는 것을 허락하였지요. 이후 덕파리의 어머니 춘자는 주막이 위치한 바로 옆 마을인 강진의 저작거리 국밥집에서 참모로 일을 하게 되었고, 덕파리의 형인 덕삼이는 산 너머 다른 마을로 떠나 그곳에 제법 이름이 알려진 부잣집에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파리의 가족들은 주막을 떠나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오직 덕파리만이 주막에 남아 주모 말숙이의 아래서 두 해가 넘도록 지금까지 버티고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덕파라, 그 어머니랑은 가끔 찾아뵙는 거냐? 너네 형 덕삼이는 내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보기는 했다만 대감집 머슴으로 들어가서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다 났더구나. 허허, 진수 아재. 다음에 성님을 보시게 되시거든. 저도 잘 지낸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 알았다, 내 꼭 그리야마. 그런 덕파리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막의 단골들은 덕파리를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묘한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요. 이후 며칠이 지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레 내린 비에 주막의 객방은 장대비를 피해온 장사꾼으로 인해 만실이라 주막은 더 이상 손님을 받고 있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자 갑자기 주막 문이 열리더니 젖은 생쥐꼴을 한 나이든 선비 한 명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계십니까요? 죄송합니다만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선비는 산길에서 넘어진 것인지 도포는 이곳저곳이 찢어져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몸 이곳저곳에서는 상처로 인해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오메.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요? 괜찮으십니까? 하이고 오늘은 방이 다 찼구만요. 우리 집은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자리가 없으니 옆마을 민가라도 가서 좀 부탁하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주모, 나 좀 살려주시구려. 내가 산길을 걷다가 산사태를 만나 죽다 살아났구만 그려. 지금은 산에서 넘어져서 주머니를 잃어버려 가진 돈이 없지만 절대로 돈을 떼어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터이니,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는가? 아내가 2년 동안 주막을 운영하면서 돈이 없다는 사람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기는 하시는 겁니까?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받았으면 나는 벌써 옆마을에 주막을 하나 더 차렸을 것이구만요. 그러면 방이 아니라도 좋으니 비라도 피할 수 있게 부엌에라도 재워주면 안 되겠는가? 내 절대로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네. 부엌 자리도 돈이 있어야 내 들여보내주는 것이지. 내가 왜 돈도 없는 사람을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주막에서 재워야 합니까요?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강진이 나올 것이니
여기에서 괜히 시간 빼지 마시고 얼른 다른 곳이나 알아보시구려. 주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몰찼기에 그 선비는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주모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문을 열고 주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그의 뒷모습은 빗속에서 더욱 더 초라해 보였지요. 방으로 돌아온 덕파리는 주모의 태도가 너무나도 단호하였기에 함부로 나서지 못한 채 그저 방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감에 따라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커져만 갔기에 덕파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지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치신 것 같던데 저 빗속에 어디로 가셨을까나? 설마 아직도 주막 근처에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 덕파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금쯤이면 주모도 잠들었겠거니 생각을 하고는 방을 빠져나와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앞마당에 나선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여전히 그 선비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메 어르신께서 지금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디 이거 이러다가 깐딱 잘못하면 큰일 치르게 생겼구만. 덕파리는 의식을 잃은 선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얹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의 젖은 옷을 벗겨낸 후 이불로 덮어주고는 물 한 그릇을 떠와 선비의 이마에 적신 천을 얹고 땀을 닦아내며 그의 곁에서 간호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만. 아버지도 특히 날이 추워지고 비가 내리는 밤이면 특히나 더 힘들어 하셨는디. 어느 순간 선비의 모습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이자 덕파리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덕파리는 밤새 뜬 눈으로 선비를 간호하며 몸을 식혀주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고 선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의식이 돌아온 후 낯선 천장의 모습에 어리둥절했는데요. 여기는 어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에 누워 있는지 모르겠구만. 그가 한참을 기억을 더듬으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덕파리가 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셨구만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 어젯밤에는 참말로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복의 여기는 도대체 어딘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이요? 엄매 어르신 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으십니까? 어제 어르신께서 저희 주막벽에 기대어 있던 것을 제가 방으로 모셔왔습니다요. 비도 많이 오는 데다 워낙에 몸이 불덩이 같았기에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간호를 했구만요. 선비는 덕파리 가지고 온 죽을 한 숟갈 뜨더니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이 된 듯 덕파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너가 아니었으면 내 꼼짝없이 그 빗속에서 죽을 목숨이었는데 정말 고맙구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이곳 주막에서 사동으로 일하는 덕팔이라고 합니다. 그래, 덕파리. 내 자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아이고 어르신 은혜라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르신께서는 지나는 길에 그저 하룻밤 신세를 진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선비는 몸을 가누며 짐을 챙겼습니다. 덕파리는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더 머물기를 권했으나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지요. 허허, 어제 보니 덕파리 너가 나를 재워준 것을 주모에게 들키면 곤란할 것 같더구나. 다른 사람이 깨기 전에 내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선비는 허리를 굽혀 덕파리에게 감사를 표한 뒤 조용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장날도 아직 많이 남았기에 주막 안에는 손님도 없이 한산했습니다. 주모 말숙이는 아침부터 주막을 덕파리에게 맡겨둔 채 놀러 간다며 주막을 나섰고 덕파리는 마당에서 비를 잡고 한참을 쓸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굽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사내가 주막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을까요? 자네가 덕팔인가? 네 제가 덕팔이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요? 어르신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시니 나를 따라오시게. 오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 주막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어르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죠. 곧 알게 될 것이니 묻지 말고 가만히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 사내의 위압감을 느낀 덕파리는 어쩔 수 없이 사내가 이끄는 대로 말을 탔고 덕파리를 태운 사내는 곧바로 말의 고삐를 잡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말은 쉬지 않고 좋기 30리는 달렸을까요? 말이 멈춘 곳은 어느 웅장한 기와집이었는데요. 집안에서는 고요한 기운이 흘렀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기와집이었지요. 어서 들어가게나. 도대체 나를 여기에 왜 데리고 온 것이라냐?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닐 텐디. 덕파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대문을 지나 사랑채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의 광경에 그의 두 눈이 커졌는데요. 웜에 어르신 아니십니까? 도대체 여기에는 어떻게? 그곳에는 며칠 전 자신이 돌봐주었던 선비가 앉아 있었지요. 깨끗한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 입은 그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감 어르신, 명하신 대로 덕팔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요. 대감님이라고요? 그래, 봉섭아. 먼 길 다녀오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았구나. 머슴 봉섭이 방을 나서자 그 선비는 슬픈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내 소개가 늦었구나, 덕팔아. 나는 창수라는 선비란다. 예전에는 관직에 몸 담았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이곳에서 유유자적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지. 덕팔아, 며칠 전 그날은 말이다. 내겐 정말 악몽 같은 날이었단다. 그날은 내가 하인 한 명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에 인사를 드리고 산길을 내려오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이 흐려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단다. 비는 금세 폭우로 변하였고 우리는 비오는 산속에서 계속 지체할 수 없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오기로 했단다. 그렇게 한참을 폭우 속에서 산길을 걷던 중 갑작스레 지축이 흔들리더니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말이다. 함께 있던 하인은 산사태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나 역시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산 아래로 내몰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더구나. 그렇게 비 속에서 산을 헤매고 또 헤매이다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너희 주막을 찾게 된 것이었지. 그때 내가 그곳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 부탁했을 때 덕팔이 너가 나서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을 것이야. 덕파리는 창수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전 주막 앞에서 초라하게 비를 맞고 있는 그를 보았을 때는 그저 몰락한 선비나 가난한 나그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가 이토록 웅장한 기와집의 주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지요. 덕팔아, 너는 혹시 진심으로 원하는 소원 같은 것이 있느냐? 창수대감의 뜻밖의 질문에 덕파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 어르신. 제 소원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지금의 주막을 다시 되찾아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 그 주막에서 함께 다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주막은 덕팔이 너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데 그러는 것이냐? 창수대감이 묻자 덕파리는 대대로 물려받았던 주막이 지금의 주모 말숙이에게 넘어간 경이며 자신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일, 그리고 자신이 그곳 주막에서 지금까지 일하게 된 것까지 전부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저는 다시 주막을 우리 것으로 찾아오기 위해 힘을 모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 덕팔아. 그렇다면 그렇게 돈을 모아 그 주막을 되찾으려면 네 생각에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넉넉 잡아서 10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그 정도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10년이라. 그 말을 들은 창수대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머슴 봉섭이를 불러 덕파리를 다시 주막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덕파리에게 또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지요. 덕파리가 창수대감님 집을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나고 창수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대동하고 아침부터 덕파리가 일하고 있는 주막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덕파리는 그런 창수대감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다가섰지만 봉섭이 손을 들어 조용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먼저 보냈지요. 누구신데 아침부터 우리 주막을 찾아왔을까요? 그 앞만 봐도 이런 곳에서 주무실 분은 아닌 것 같은디. 허허, 주모. 나를 못 알아보시겠소? 그나저나 내가 이 주막을 살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는가? 우리 주막을 사고 싶다 이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요. 이것이 저 혼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디. 잠시 방 안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야 덕파라니는 얼른 거 홍배 오라버니 좀 불러오거라. 잠시 후 덕팔이 홍배 영감을 모시고 주막으로 오자
주모와 홍배 영감은 창수대감과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내 이 근방에 주막이 이곳 하나뿐이라 장사가 괜찮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구만. 어떤가 내 100냥을 줄 테니 이 주막을 나에게 넘기는 것이. 배 100냥이나 말입니까? 아이고 그것이 참 말입니까? 아 그 정도면 어디 좋다 뿐이겠습니까? 백냥이란 말에 홍배 영감은 기뻐하며 반겼지만 주모 말숙이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이고 겨우 100냥 말이어요? 고까지 푼 돈을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몇 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그 정도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말숙의 말에 당황한 홍배 대감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지요. 아이고사 100냥이면 이 주막의 값어치의 2배는 될 터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얼른 넘겨버려야지. 오라버니는 나한테 맡겨두시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구려. 그럼 주모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면 되겠는가? 거내 계산을 해보니 500냥이면 적당할 것 같구만요. 아시다시피 이 근방에서 주막은 이곳 한 곳뿐이고 오는 손님들은 몇십 년째 단골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 주막을 운영한 이후로 숙박비도 2배로 올렸으니 지금 이 주막의 가치는 예전과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500냥에서 단 한 푼이라도 적으면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요. 오, 500냥이나? 알겠소. 그럼 나도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소.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창수대감은 봉섭이와 함께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창수대감이 떠나자 홍배 영감은 참지 못하고 말숙이를 향해 소리쳤지요. 아니 이거사 터무니없는 말도 정도란 게 있는 것이지. 100냥을 받아도 충분히 남는 장사인데 어찌 그런 금액을 불렀단 말이냐. 아, 오라버니는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셈이 느려서야 되겠어요. 저 양반은 내가 500냥을 불러도 반드시 이 주막을 사려들 것이니까 한번 두고 보시구려. 에이 말수가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화를 입는 법이구만. 너 그러다 참말로 큰 코 다친다. 홍배 영감은 말숙이에게 질려버렸다는 표정을 하고는 고개를 저으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말숙이는 그런 홍배 영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500냥이라는 거금이 손에 들어올 것을 생각하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강진 마을 나루터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나루터 근처에 솜씨 좋은 목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집터를 다지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하자 마을에서는 나루터 근처에 집이 지어진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 집 말이요. 거 다음 달에는 완공된다지? 아, 누가 그 집으로 이사를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 제법 큰 부자가 오는가 보더라고. 집이 완공되면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 전부 식사를 대접한다고 안 그러는가? 그려? 도대체 어떤 양반이 그곳에 이사를 오길래? 참말로 인심 한번 후하구만 그래. 도대체 왜 나루터 근처에 집을 짓는지도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려진 바가 없이 그저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갔기에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강진 나루터 옆에 기와집이 완공이 되고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 아침 덕팔이 있는 주막에도 잔치의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던 덕팔이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한 것이었지요. 덕팔아 잘 지냈느냐? 웜에 대감 어르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오늘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니 내 그곳에 갈 생각인데 말이야. 어떠냐 덕팔아, 너도 나와 함께 그곳에 갈 생각이 없느냐? 내 주모에게는 따로 말을 해두마. 제가 주마기를 쉬고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주인마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모에게는 내가 말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어차피 오늘 잔칫날이라 주막을 찾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정 안 된다 하면 여 봉섭이를 대신 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웜의 대감 어르신. 허허, 농담일세 이 친구야. 내가 말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큰 잔치를 벌였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구만. 자, 얼른 가보자꾸나 덕팔아. 네 대감 어르신.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창수대감과 덕팔이는 주모의 허락을 얻어 잔치가 열리는 기와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기와집의 마당에는 마을 주민들과 나그네 그리고 장사꾼들로 인해 가득 차 있었지요.
거 누가 이런 집을 지었는가 참말로 궁금하구만. 그렇게 말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직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다냐. 저마다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군중 속에서 덕팔이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어머니 춘자와 형 덕삼이가 그곳에 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성님 어떻게 여기에 오신 거예요? 덕팔아, 우리는 거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단다. 이 기와집의 주인이 우리를 초대를 했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구도 기와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수군대며 궁금증을 나누고 있던 와중 창수 대감이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더니 사람들을 향해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여러분,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특별한 이유로 열렸습니다. 이곳은 여태껏 이 마을 앞 산골 길목에서 대대로 주막을 운영해 온 덕팔이네 가족이 다시 주막을 시작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창수대감의 말이 끝나자 덕팔이는 도대체 창수대감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수대감은 덕팔이에게 다가가더니 품에서 종이를 꺼내 덕팔이에게 건넸지요. 이 문서는 이 집과 땅이 덕팔이 너의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집문서이니 잘 보관하도록 하거라. 덕팔아,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너란다. 대감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어르신이 제게 하룻밤 신세를 진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 보답으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것입니다요. 허허, 그래, 네 말대로 너가 나를 돌봐준 것은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날 밤 너가 날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날 목숨을 잃고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구만. 그리고 덕팔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앞으로 충분히 10년은 더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너에게 하룻밤이 아니라 10년의 세월을 빚진 것이 아니겠느냐. 창수대감은 덕팔이의 손을 꼭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주막을 되찾으려면 10년 정도는 더 고생을 해야 한다고 했지.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빚진 10년의 세월을 갚는 방식이란다. 그 앞으로 이 큰 주막의 주인이 될 사람이 이렇게 셈법이 서툴러서야 되겠느냐. 대감 어르신, 이것을 정말 감사합니. 아이고. 창수대감의 말에 덕팔이는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올라 대답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덕팔이의 어머니와 형도 눈물을 훔치며 창수대감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잔치는 덕팔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로 이어졌는데요. 오래전부터 주막을 이용했던 장사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덕팔이 가족의 재결합을 축하했습니다. 이후 강진 나루터 옆 덕팔이네가 운영하는 주막은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덕팔이는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았고 어머니 춘자는 정성스런 음식을 내놓았으며 형 덕삼이는 묵묵히 주막 곳곳을 돌보며 손님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도왔지요. 그런 덕팔이네 주막의 번영은 말숙이 운영하는 주막에 치명타를 입혔는데요. 덕팔이네로 손님을 전부 빼앗긴 말숙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결국에는 주막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고, 그때 100냥이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이것이 뭔 꼴이냐 도대체. 말숙이는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였지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데 바로 오늘 덕팔이네 가족 이야기가 그 말에 좋은 예시가 아닐까 하네요.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병욱이는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혼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논밭을 가꾸었고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오면 진수라는 신만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캐고 약초를 채취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지요. 이렇듯 병욱은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심성 또한 고왔지만 그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차가웠는데요. 병욱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얼굴을 봐라. 저러니 나이 40이 다 되도록 누가 시집이나 오겠냐잉. 참 안 되었다만 사람이 착하면 뭐하나. 그러게나 말이요. 아이고, 도대체 어쩌다 얼굴이 저리 되었나 모르겠구만.
거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었는가. 머리는 하얗게 새버리고 얼굴은 또 저리 흉하게 변했다는 구만. 이렇듯 뒤에서 수군거리며 흉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기에 병욱은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걸을 수밖에 없었지요. 병욱이 살던 마을 앞에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매 여름 장마철이 되면 언제나 물이 불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큰 걱정을 안겼습니다. 그해 여름도 장마가 시작되고 연일 쏟아지는 비에 병욱은 논밭에 나가지도 못한 채 며칠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요. 아이고, 참말로 올해는 예년보다 비가 더 내리는 것 같구만. 도대체 언제나 그치려고 그렇게 온다냐? 이후 마침내 장맛비가 그치자 병욱은 집 근처 강가 주변도 정리하고 또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쐴 겸 해서 강가로 나갔는데요. 그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며 강가를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강물 위에서 무언가 둥둥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것은. 처음에는 그저 통나무가 떠내려오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노루 한 마리가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힘없이 떠내려오고 있었지요. 저 노루도 생명이 있는 것인데 내일이 두고 볼 수가 없지. 병욱은 주변을 둘러보다 긴 장대 하나를 발견하고는 강 가장자리로 가 장대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노루를 끌어올렸습니다. 노루는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오랜 시간 물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모든 힘을 쓴 것인지 몸을 축 늘어뜨린 채로 그저 땅에 누워있을 뿐이었지요. 노루를 강물에서 구한 뒤 병욱은 다시 강가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왕 장대를 발견했으니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구만. 혹시 아는가 또 떠내려오는 것이 있을지. 그리고는 한참을 다시 강물을 바라보는데 이번에도 무언가가 물살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던 물체는 병욱에게 가까워질수록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뱀이 아닌가? 딱 봐도 머리가 검은 것이 독사 같은데. 아이고, 저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지 모르겠구만. 뱀이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며 떠내려가자 그것을 보고 연민에 빠진 병욱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아이고, 그래도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인데 안 되겠구만. 저 독사도 구해줘야지. 결국 병욱은 다시 장대를 강물에 뻗어 뱀을 조심스레 건져 올렸습니다. 힘이 빠진 독사는 그저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고 병욱은 독사가 그를 해칠 여력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강가 한쪽에 뱀을 놓아두었지요. 그리고 병욱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욱의 등 뒤에서 또 다시 뭔가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고개를 돌려 강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젊은 사내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메. 사람 아닌가. 저것이 큰일이구만. 병욱은 급히 장대를 잡고 다시 강물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간신히 사내를 구했습니다. 강가로 올라온 사내는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고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이 이복에 정신 차리게나. 이제 살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게. 고맙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약하게 끄덕이며 힘없이 중얼거리고는 금세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가에서 노루, 뱀, 그리고 사람까지 구해낸 병욱은 그들을 급히 집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의식을 잃고 있는 사내를 방으로 데리고 가 이부자리를 깔고 그를 눕혔지요. 아이고, 젊은 사내 같은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참말로 큰일 치를 뻔했구만.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이럴 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얼른 옮겨야 걷는디. 그리하여 병욱은 노루를 집안 부엌으로 데리고 와 마른 짚을 깔아둔 후 그곳에 올려두었고 마지막으로 뱀은 집 옆에 집단을 깔고 나뭇가지로 조심스레 옮기고는 집단 위에 올려놓아 두었습니다. 이후 다시 병욱은 그 사내의 곁으로 가 밤이 깊도록 사내의 곁에서 그의 상태를 살피며 자리를 지켰지요. 강물에서 사내를 구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병욱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가보니 노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거 산으로 갔나 보구만. 노루가 사라진 것을 본 병욱은 간밤에 노루가 기운을 차리고 집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뱀을 확인하기 위해 집 옆으로 발걸음을 옮긴 병욱. 그는 뱀 역시도 이미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지요. 허허, 거 독사 녀석도 이렇게 떠나버렸구만. 녀석,
밤새 자고 있는 나를 물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고 생각해야겠지? 노루와 뱀이 모두 제 갈 길을 떠난 것을 확인한 병욱은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틀 동안 의식이 혼미했던 사내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지 병욱을 보자마자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하이고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요. 어르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니 내가 한 일은 별게 아니구만. 누구라도 강에서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을 봤으면 똑같이 했을 것이야. 그나저나 자네는 어쩌다 그렇게 강에 휩쓸리게 되었는가? 저는 봉섭이라는 나그네입니다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이 마을 저 마을 일을 찾아 정처 없이 다니는 신세였는데 그날도 일을 찾아 나서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으니 강 하류에 있다 미처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큰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 어르신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 보답으로 저를 머슴으로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무슨 일이든 삭슬 받지 않고서라도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제게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자네도 보다시피 이 살림에 무슨 머슴이 필요하겠는가? 여기는 나 혼자면 족하니 괜히 부담 갖지 말게나. 머슴으로 받아달라는 봉섭이의 말에 병욱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병욱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봉섭이 농사일을 도맡아 해준다면 자신은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에 전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렇다면 자네 혹시 농사일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요. 제가 여러 마을을 떠돌면서 소작일도 많이 해봤습니다요. 허허, 그럼 일단은 내 자네에게 농사일을 좀 맡겨도 되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르신이 아니라 그저 병우가제라고 불러도 될 것이네. 이래 보여도 이제 막 마음 받게 되지 않았구만. 워우 워메. 마음밖에 말입니까? 알겠습니다요. 병욱이 아재.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그렇게 봉섭이 병욱의 집에 머물기로 한 뒤부터는 두 사람의 삶은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봉섭이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사이 병욱은 약초를 캐기 위해 매 겨울마다 같이 산에 올랐던 신만이 진수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지요.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병욱과 봉섭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이 되면 병욱이 직접 빚은 술을 나눠 마시곤 했습니다. 하이고 병욱이 아재. 이 술이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요. 이 술을 직접 빚으셨다니 도대체 이런 것은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요? 허허, 산에 다니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히 익힌 것이지. 오래 혼자 살다 보니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술을 빚은 것인데 평생 혼자만 마시다? 이렇게 자네랑 둘이 마시게 되니 술맛이 아주 각별하구만. 그렇게 두 사람은 웃음소리로 작은 집안의 생기를 가득 채워나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동거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지요. 봉섭이 병욱의 집에 살게 된 지도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안에는 봉섭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봉섭이의 몸집이 듬직하며 힘이 장사라는 이야기가 돌자 마을 처자들의 시선이 봉섭이에게 집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병욱의 건너집에 살고 있던 춘심이라는 처자가 유독 봉섭이에게 관심이 많았지요. 병우가제, 집에 계십니까요? 아니 이것이 누구여 춘심이 아니냐? 네가 무슨 일로 우리 집에 다 찾아왔냐이? 병욱이 아재거 제가 마침 떡을 좀 해서 가지고 왔는디 어떻게 입에 맞을란가 모르겠구만이요. 이것이 뭔 떡이대. 참말로 별일이구만. 네가 나한테 떡을 다 가져오고 말이오. 이것이 병욱이 아재 드시라고 가져온 것도 있지만 저거 무엇이냐? 새로 오신 분 드시라고 가지고 온 것도 있구만이요. 워우 워메. 저 말입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참말로 떡을 좋아하는디. 봉섭이 춘심이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나저나 아재. 참말로 아재가 인품이 좋기는 한가 보구만요. 이웃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니 말이오요. 아이고 이 눈치 없는 친구야. 이 떡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네. 내가 평생 이 마을에서 살면서 저 아이가 떡은커녕 식은밥 한 번 가져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떡까지 가지고 온 것을 보니 자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틀림없네. 병욱의 말을 들은 봉섭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니 아재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런 미인에게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요? 농담이 아니라네 이 친구야. 자네가 이렇게 듬직하고 성실하니 저 춘심이 같은 처자도 관심을 보일 만도 하지. 그나저나 어쩐가 자네도 춘심이가 싫은 것은 아니겠지? 그 말을 들은 봉섭이는 부끄러워졌는지 그의 얼굴은 귀 끝까지 붉어졌고 그 모습에 병욱은 더욱더 장난스럽게 웃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어느 날 새벽, 병욱이는 마당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무슨 소리가 난 건지 궁금한 마음에 옷을 걸쳐 입고 마당으로 나가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병욱이 구해준 노루였지요. 이것이 뭔 일이냐? 너는 내가 강물에서 건져줬던 그 노루가 아니냐? 노루는 병욱이에게 천천히 다가와서는 그의 옷 소매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느냐? 지금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냐? 병욱은 잠시 망설였지만 노루가 분명히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뒤따랐습니다. 노루는 그런 병욱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길은 점점 좁아졌고 안개는 점점 짙어졌지만 노루는 쉬지 않고 산길을 오르더니 어느 순간 한 곳에서 멈춰서고는 갑자기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곳에 뭔가가 있다고 직감한 병욱이 역시 노루가 땅을 긁은 장소를 파보니 그곳에는 바로 웜에 이럴 수가.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병욱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무려 어린아이 팔뚝만한 산삼이었고 그것은 크기와 모양만 봐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노루가 가리키는 대로 땅을 더 파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무려 20뿌리가 넘는 산삼이 묻혀 있었지요.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찾았단 말이냐? 내가 강에서 너를 건져준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내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고맙구나. 병욱은 조심스레 산삼을 수확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상 알뜰하게 살아왔던 그였기에 이런 큰 행운에도 흔들리지 않고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온 산삼 중에 10뿌리의 산삼만을 평소 거래하던 약재상에 팔았고 그 돈으로 집의 창고를 늘리고는 넓은 농과 밭을 산 후에 나머지 산삼 10뿌리는 따로 보관을 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병욱은 봉섭이를 방으로 부르고는 병욱이 아재, 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봉섭이 자네 말일세. 자네가 우리 집에 온 것도 벌써 한 석 달쯤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성실히 일을 해줘서 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구만. 하이고 아재,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아재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평생 일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나저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던가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네가 우리 집에서 그만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일이 불렀구만. 자네도 이제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병욱의 갑작스러운 말에 봉섭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웜에 아재 제 삶이라니요. 이렇게 아재 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인자는 제 삶인디 제가 혹시 아재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단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 친구야. 내 딱 보니 건너집 춘심이가 자네에게 마음이 상당한 것 같던데. 자네만 괜찮으면 내 자네를 춘심이에게 장가를 보내주겠네. 그리고 말일세. 병욱은 웃으며 자신의 등 뒤에 놓아두었던 보자기를 하나 꺼내 봉섭이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봉섭이 보자기를 열어보자 거기에는 커다란 산삼 한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웜에 아재, 이것이 그 산삼이랍니까요? 아재가 지난번에 노루의 도움으로 산삼을 발견했다고 귀띔해 주셨을 때는 그저 나를 놀리려고 한 소린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내 이 산삼을 자네에게 줄 테니 춘심이에게 장가를 가고 이것을 팔아 생활 기반을 한번 삼아보시게나.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아재?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은혜를 또 참말로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섭이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리고 병욱은 그런 봉섭이를 보고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술병을 꺼내더니 봉섭이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갚기는 뭘 갚나 이 친구야.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자, 좋은 날 이러지 말고 오늘은 술이나 한잔하세. 봉섭이에게 산삼 한 뿌리를 내주었던 병욱은 이후 며칠이 지나고 매 겨울마다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 산을 누볐던 진수의 집 역시 찾았지요. 웜에 병욱이 아재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랍니까요? 내 평생 이렇게 큰 산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디 말이어요. 그나저나 아재 언제 저 몰래 혼자 산에 가서 이렇게 큰 산삼을 캐셨습니까요? 그것이 말일세. 자연이 내게 준 선물 같은 것이라네. 그나저나 내 앞으로는 산을 타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동안 몇 년이나 내 옆에서 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게나 진수. 이것을 저에게 말입니까? 이것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이고 아재 정말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병욱은 산삼을 발견한 이후 그동안 자신과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며
태어나 처음으로 부족함 없는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봉섭이는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고는 소박한 살림을 꾸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봉섭이는 병욱이에게 받은 산삼을 판 덕분에 제법 넓은 땅을 사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지만 그 산삼의 존재는 춘심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 그 병욱이 아재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길래 서방님을 다 도와주셨단가요? 그게 말이오. 아재가 예전에 노루를 강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노루가 은혜를 갚는다고 산속에서 큰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고 하는구만. 춘심이는 봉섭이의 뜻밖의 이야기에 한참을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또 처음이구만요. 한낱말 못하는 짐승이 은혜를 갚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래요? 지금? 마누라, 나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는 것은 아닌디 말이오. 막말로 나 역시 병욱이 아재가 강에서 구해주신데다 또 그 아재 성격상 절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봉섭이 진지하게 말을 꺼내자 춘심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참말로 아깝구만요. 참말로 아까워. 그 돈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기와집도 짓고 좋은 옷도 사 입으며 평생을 걱정 없이 살 텐디. 저 일밖에 모르는 병욱이 아재 손에 있으니 돈이 아주 값어치 없이 묻히는 것 아닙니까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저 아재의 산삼의 출처를 알고 있는 것은 노루밖에는 없다는 말인디. 춘심이는 한참을 중얼거리면서 무엇인가 더 깊게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봉섭이를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잘하면 저 돈을 말이어요.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그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병욱이 아재는 내 생명의 은인인디 지금 그런 사람을 두고 나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오? 어찌 이것을 나쁜 마음이라고 합니까요? 막말로 저 노루가 병욱이 아재 집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당신이 먼저 봤을 수도 있는 것이었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겨우 산삼 한 뿌리를 당신에게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제. 거기다 저 아재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도 낳고 키워야 할 텐디. 그것을 생각하면 그 돈을 우리가 쓰는 것이 돈 입장에서도 그저 쟁여두는 것보다 훨씬 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춘심의 입에서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전까지 완고했던 봉섭이 역시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누라, 그럼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도대체 무슨 수로 저 돈을 얻겠다는 말이오? 그것은 말이어요. 금수는 못해도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당신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구만이요. 봉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춘심의 얼굴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춘심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 듯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자리를 떴지요.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한낮에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병욱은 오랜만에 봉섭이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그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뭔 일이다냐? 이 시간이면 분명히 봉섭이 녀석이 논에 있을 것인데 혹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것이란가? 봉섭이는 늘 논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기에 병욱은 논에서 봉섭이를 찾는 것이 익숙하였지만 그날따라 논은 조용했고 봉섭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봉섭이가 걱정이 된 병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섭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병욱이 아재 아닙니까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단가요? 춘심아, 그 봉섭이랑 내 점심이나 함께 하려고 했는데 너네도 안 보이고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찾아왔단다. 우리 서방님은 거 진수 씨랑 같이 산에 약초 캐러 간다고 아침부터 나갔는데 말이어요. 무엇이라? 봉섭이가 진수랑 산에 함께 갔다고? 아니 한참 농사일로 바쁜 이 시기에 산에 약초를 캔다고 갔단 말이오? 항상 여기저기 떠돌며 살던 사람이라 가끔씩은 그렇게 산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싶기도 했겠지요. 알았구만. 뭐 그거야 봉섭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그냥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쉽구만. 이후 집으로 돌아온 병욱이는 봉섭이가 진수와 산에 갔다는 말에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미뤄두고 산을 갔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봉섭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며 병욱은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며 지냈지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한 병욱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 병욱이 고개를 돌려보니 관아의 포졸들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당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 원님의 명으로 관하로 데려가겠다. 지금 당장 따라오라. 범죄라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농사짓고 산에 다니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당신을 관하로 끌고 오라는 명을 받았을 뿐이다.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관하에서 밝혀질 것이니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떳떳하니 무슨 일이 있는지 관하로 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병욱이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자 포졸들은 이내 병욱을 데리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그저 수군댈 뿐이었죠. 그리고 병욱이 관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고발자는 다름 아닌 봉섭이었습니다. 봉섭이는 병욱이 관하에 도착하자 이내 원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원님, 여기 병욱이 아재가 저를 강에서 구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재는 제가 산에서 발견한 20뿌리가 넘는 산삼을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는 저에게 단 한 뿌리만을 넘겨준 채 저를 매정하게 내쫓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지만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여기 병욱 아재를 고발한 것입니다요. 원님,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였을 때 봉섭이는 제 눈에서 일만 하였을 뿐 산을 타본 적도 없을 시기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요. 원님은 두 사람의 주장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다 자기 것이 맞다고만 주장하니 이를 어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아는 이들 중 이 산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증인이 있냐는 원님의 말에 봉섭이는 고개를 젓고 침묵했지만 병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제게는 매 추수가 끝나면 저와 함께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러 다니던 진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줄 사람입니다요. 좋다. 그러면 그 진수라는 사람을 당장 증인으로 불러오도록 하라. 원님의 말에 포졸들은 곧바로 진수를 데리러 떠났습니다. 병욱은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뛰었지만 곧 진수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재,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지만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내 권리를 찾고 싶었구만요. 봉섭아, 나는 도대체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어찌 너가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참말로. 잠시 후 진수가 증인으로 관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수는 송사의 내용을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님, 그것이 말입니다. 사실 그 산삼은 봉섭이가 발견한 것이 맞습니다. 봉섭이는 우리 마을에 온 이후 저와 함께 계속 산을 타고 있었고 산을 탄 지 한 달 정도 되고 나서였나? 봉섭이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산속을 들어가더니 그곳에서 그 산삼들을 발견한 것이었구만요. 거기에 반해 병욱이 아재는 봉섭이를 구해줬다는 것을 빌미삼아 봉섭이를 위험한 산으로 보내고는 본인은 혼자서 집에서 편히 쉬는 생활을 했지요. 그러더니 하루는 병욱이 아재가 저를 찾아와 산삼 한 뿌리를 주며 제발 이 일을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진수,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자네는 알고 있지 않는가? 봉섭이는 이전까지 산을 탄 적이. 진수는 병욱의 말을 끊고 품에서 산삼 한 뿌리를 꺼내더니 그것을 원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원님, 이것이 그 증거로 제가 병욱이 아재한테 받았던 산삼입니다. 제가 도무지 양심에 찔려서 아직까지 이렇게 팔지 않고 있던 것이란 말입니다. 병욱이, 너는 이렇게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할 셈이냐? 참으로 괘씸한 자로구나. 진수마저 자신을 배신하자 병욱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원님께 간절히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요. 제가 저 산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일전에 제가 저 봉섭이라는 사내와 노루 한 마리 그리고 뱀 한 마리를 강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기운을 차린 노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산으로 이끌고 가서 산삼이 묻힌 곳을 알려준 덕분이었습니다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원님. 병욱의 말을 들은 관아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누구도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동시에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살다 여기에서 별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구만. 이복의 병욱이, 자네는 스스로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노루가 산삼이 묻힌 곳을 알려줬다니? 세상에 누가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겠는가? 그렇다면 자네가 구해줬던 뱀은 어땠는가? 혹시 그 뱀은 금덩이가 묻힌 곳이라도 알려주었는가? 아닙니다, 원님. 그 뱀이 바로 머리가 유난히도 검었던 뱀인데
그 이후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뱀을 본 적이 없습니다요. 병욱의 자신 없는 말에 원님은 표정이 단번에 차갑게 변하더니 이자가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려 하는가? 더는 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 파렴치한 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억울한 일을 겪은 봉섭이에게 나누어주고 이자는 당장 옥에 가두어라. 원님, 제발 제 이야기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지 봉섭이에게 은혜를 베푼 것뿐입니다. 병욱은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전부터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은 배신과 오해로 무너져 내린 채 결국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왜 이리도 잔인하단 말이냐. 물에 떠내려가 혼수 상태였던 사내를 살리기 위해 내 그 귀한 미음을 끓여 먹였더니 그 미음을 받아먹은 입으로 오히려 나를 음해할 줄이야. 그리고 옥에 갇힌 후 첫날 밤 병욱은 옥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닥에서 뭔가 스르륵 기어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잡아당겼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소리를 쫓아 고개를 돌려보니 옥문의 틈새로 스르륵 들어오는 뱀 한 마리를 볼 수 있었지요. 병욱은 그 뱀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강에서 구해줬던 그 뱀이로구나. 아이고 네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참으로 궁금했는데 살아있었다니 다행이구나. 그래. 병욱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오랜만에 그 뱀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뱀은 조용히 병욱에게 다가오더니 갑작스럽게 그의 발목을 물어버리고는 조용히 다시 감옥 밖으로 사라졌지요. 아이고 이것이 무슨 짓이냐. 웜에 이 느낌은 이것이 독이구만. 발목부터 아주 독이 퍼져나가는구나.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꼼짝없이 이런 차가운 옥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이야. 병욱은 차가운 옥에 앉아 몸의 감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결국 자신은 여기서 끝날이라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시 돌아온 뱀은 입에 녹색의 잎사귀를 몇 개 물고 병욱이에게 다가왔고 조용히 자신이 물었던 상처 부위 위에 잎사귀를 올려놓았지요.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자, 잠깐만 이 느낌은 도대체. 놀랍게도 뱀이 잎사귀를 올려놓자마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발목의 붓기가 가라앉고 검게 변했던 살은 본래의 빛을 되찾았지요. 나도 약초쟁이로 매 일을 해왔지만 이런 잎은 또 처음 보는구만. 대체 이런 약초가 있었다니. 뱀은 상처가 잎사귀로 나아지는 것을 보자 병욱을 한번 쳐다보고는 감옥 밖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병욱은 발목을 매만지면서도 도대체 왜 일부러 뱀이 이곳까지 와 자신을 물고 또 치료를 해주었는지 밤이 깊도록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 전체가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떠들썩하여 감옥 안에서도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에 궁금증이 생긴 병욱은 감옥을 지키고 있던 포졸에게 물었지요. 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밖에 이리 시끄럽소? 원님께서 아침에 독사에 물리셨다고 하는구만.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 나겠어. 그 말을 들은 병욱은 눈이 번쩍 뜨였고 이제야 어젯밤에 왜 뱀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졸 양반, 저를 원님께 데려가 주시오. 제가 원님을 고칠 수가 있구만요. 지금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감히 원님을 고친다고? 죄수 주제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포졸 양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 제발 저를 믿고 원님께 한번 데려가 주시오. 포졸은 병욱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망설였지만 관아에서 원님의 신음소리와 다급한 소리들이 들려오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네 말을 믿고 한번 데려가 주겠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지금 나를 속이려 든 것이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야. 그 각오는 이미 되어 있어. 병욱은 원님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상황의 심각함을 실감했습니다. 원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물린 발목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기에 병욱은 재빨리 뱀에게서 받은 잎을 꺼냈지요. 원님, 이 잎을 상처에 잠시 대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욱이 뱀에게 받은 잎을 원님의 발목에 올려놓자 붉게 부어올랐던 발목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붓기는 금세 줄어들고 퍼지던 검풀은 독자국도 서서히 옅어졌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 잎은 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밤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찌 이런 기이한 약초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단 말인가? 원님, 이 잎은 제가 어젯밤에 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 뱀은 제가 강에서 구해준 적이 있던 그 뱀인데 어젯밤 감옥으로 찾아와 제 발목을 물었고 이후 이 잎을 가져와 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 자네가 말한 그 뱀이 머리가 유난히 검었던 그 뱀이구나. 오늘 나를 물었던 뱀도 바로 그 뱀이라네. 그렇다면 이럴 수가. 자네가 말한 것이 정말로 사실이었구만. 그래, 내가 자네를 믿지 못하니 그 말 못하는 뱀이 스스로 자네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문 것이었어. 자네를 믿지 못하고 옥에 가두다니 내 참으로 미안하네. 원님,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이제 와 생각을 해보아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원님처럼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욱이 자네는 참으로 넓은 마음을 가졌구만. 내가 자네를 잘못 보았어.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자네의 재산도 돌려주고 자네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 역시 반드시 벌할 것을 약속하네. 병욱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원님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루 동안 쌓여 있었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들어왔지요. 이렇게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자 봉섭, 춘심 그리고 진수는 모두 병욱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갈취한 죄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배신하고 거짓으로 죄를 씌운 너희들 모두 중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야.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괘씸한 놈들. 그리고 원님은 억울하게 빼앗겼던 병욱의 재산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렇게 무사히 재산을 돌려받은 병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았는데요. 그래도 빨리 돈을 회수하여 다행이구만. 그래, 그럼 병욱이 자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셈인가? 그것이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산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요. 사내 말인가?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자네? 내가 자네에게 한 것이 있으니 앞으로는 자네와 자주 왕래하며 내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산이라니. 그것이 원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요. 사람들은 제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차별하고 하물며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배신으로 갚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그들과 함께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욱이,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네만 자네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리도 아니겠구만.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말 못하는 동물들이 내 생김새가 그들과 완전히 다름에도 저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말이 안 통하더라도 산속에 들어가 그네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 마음은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요. 원님에게 그 말을 남기고는 병욱이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 한가운데 작은 초가집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기로 다짐했지요. 이제 병욱이의 곁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맑은 시냇물 소리가 흘렀고 그는 숲에서 나무를 캐고 산새와 짐승들을 보며 조용히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고 합니다. 올해로 신이 된 흥섭이는 벌써 20년이 넘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훈장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식은 깊었고 인품 또한 너그럽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가 살아온 길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부인은 10여 년 전 어린 딸을 남겨둔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로 15살이 된 그녀의 딸은 설상가상으로 말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그가 어디를 가든 딸을 데리고 다녀야만 했지요. 하루는 흥섭이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훈장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실력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서도 아무래도 훈장님의 따님이 서당에 있는 것은 좀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올해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훈장으로 지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유임 간청이 없었기에 그는 다시 훈장 자리를 찾아 떠날 채비를 해야만 했지요. 아이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훈장님, 안에 계십니까요?
대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내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흥섭이 있는 방으로 찾아왔는데요. 거 누구시길래 나를 찾는 것이오? 저는 산 너머에 있는 송정마을 홍배대감님 댁 머슴 덕삼이라고 합니다요. 지금 저희 대감님께서 마을에서 글 공부를 가르쳐줄 훈장님을 찾고 있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요. 거 송정마을 홍배대감이라면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꽤나 힘이 있는 양반 아닌가? 그렇습니다요, 훈장님. 지금 대감님께서 아드님과 마을 아이들 며칠 가르칠 훈장님을 찾고 계신데 훈장님께서 우리 마을로 와주시기만 하면 한 달에 5냥의 급여를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요. 다 5냥? 5냥이라면 웬만한 작은 서당보다도 후한 대우였습니다. 보통 훈장들은 마을에서 모아주는 쌀과 약간의 품삯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거 훈장님으로 계시면서 기거할 수 있는 작은 기와집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대감님께서 그 도련님의 글 공부에 대해 워낙에 각별하신지라 그러니 저에게 꼭 훈장님의 확답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흥섭이는 한양에 있을 때도 이렇게 후한 조건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덕삼이에게 말했습니다. 알겠네. 때마침 지금 마을에서 임기가 끝났으니 오늘 밤 짐을 정리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마을로 찾아가겠네. 그리하여 홍배대감의 부름으로 인해 소나무로 둘러싸인 송정마을로 오게 된 흥섭이군요. 그곳에서 흥섭이는 10여 명의 학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니 흥섭이의 눈에 띄는 2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홍배대감의 아들 봉섭이었습니다. 봉섭아,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게 거시기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훈장님. 자, 다시 한번 읽어보노라. 차근차근 뜻을 새겨야 한다. 이 아이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부잣집 아들이었던 봉섭이는 언제나 하인들이 따라다니며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있었지만 학문에 대한 이해력이 터무니없이 느렸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하여도 알아듣지 못하였고 한 구절을 외우는데도 남들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렸지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훈장님. 그 문장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딱 봐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허름한 옷차림을 한 값수였는데요. 흥섭이는 처음에는 그를 그저 조금 똑똑한 아이라 생각했지만 수업을 하며 점점 그의 뛰어난 이해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갑수는 한 번만 설명해주면 그것을 응용하고 스스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지요. 이 아이는 남다르구만. 이 아이라면 내 20년 훈장 인생에서 최고의 제목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구만. 그래. 갑수의 재능에 매료가 되어 호기심을 갖게 된 흥섭이는 나를 잡고 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갑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지요. 아이고, 훈장님 아니십니까? 저희 집에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요? 갑수야. 마침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보았다. 내 한번 들어가 보아도 괜찮겠느냐? 갑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훈장님 안으로 드시지요. 어머니, 훈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훈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찌. 제가 몸이 불편하여 찾아뵙지도 못하였는데 참으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불쑥 찾아와서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흥섭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초라한 살림살이와 곳곳이 헐어버린 벽, 그리고 갑수의 어머니는 병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바느질감을 쥐고 놓지 않고 있었지요. 이 바느질거리가 전부 다 홍배대감님 집에서 품삯거리로 받은 것들인데 그나마 대감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갑수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요. 갑수야. 네가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예, 훈장님 어머니께서 힘들게 마련해 주신 기회이니 헛되이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요. 흥섭이는 어른스럽게 대답하는 갑수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과거 공부를 시켜보고 싶다만 과거에만 응시하면 분명히 급제를 하고도 남을 인재일 텐데 아이고 참으로 안타깝구나. 안타까워. 과거 공부라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에
흥섭이는 갑수의 집안 사정을 확인하고 과거 공부를 해보라는 권유를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갑수의 집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따뜻한 봄볕이 온 마을을 감싸던 어느 날, 그날따라 날이 너무 좋았기에 하루는 흥섭이 학동들을 데리고 함께 답청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글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자연의 이치를 배워보자꾸나. 학동들은 봄바람을 맞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기에 기뻐하며 흥섭이를 뒤따랐지요. 이후 서너십 경을 걸으며 자연을 즐긴 후 서당으로 돌아온 학동들은 피곤에 지쳐 하나둘씩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그 시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어디 갔지? 훈장님, 내 금단추가 사라졌구만요. 봉섭이는 자신의 도포를 허겁지겁 살피며 얼굴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도포한 봉섭이의 조끼에는 원래 금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흥섭이는 봉섭이의 조끼를 살펴보더니 이것이 실밥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아. 이것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예리한 것을 사용해 떼어낸 것 같은데 말이야. 다들 자리에 앉고 지금부터 모두 눈을 감거라. 흥섭이는 조용히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 소매와 주머니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실수로 주머니에 넣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렇게 모든 아이들의 옷을 확인한 후 흥섭이는 애들아,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꾸나. 이후 흥섭이는 학동들과 함께 오전에 답청을 갔던 자리까지 돌아가 논뚝길 개울과 풀밭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금단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학동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떠났고 봉섭이 역시 낙담한 표정으로 옷을 만지작거리며 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이 되고 홍배대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흥섭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홍배대감의 얼굴에는 한가득 불쾌함이 서려 있었지요. 대감나리,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어쩐 일이라니. 자네는 도대체 서당을 어떻게 관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두는가? 내 아들의 금단추가 없어졌는데 그 책임을 훈장인 자네가 져야 하지 않겠는가? 날이 저도 아이들과 함께 온종일 찾아보았으나 금단추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야 가져가니가 꽁꽁 숨겼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직이 말을 했습니다. 모두를 뒤져보았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저 말 못하는 아이가 가져간 것 아니겠는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 딸이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는 해도 남의 물건을 탐낼 아이가 아닙니다. 자네야 아비된 자로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말일세, 말 못하는 아이 속을 도대체 누가 알겠는가? 홍배대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두들 한쪽에 서 있는 춘심이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는 변명을 하고 싶어도 변명을 할 수 없었지요.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지. 집을 샅샅이 뒤져라.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롱을 열어젖히고 침구를 들쑤시며 부엌의 항아리 속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그 금단추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상하다, 금단추가 나오지를 않네. 혹시 이미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 싶구만. 아니다. 찾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훈장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줄 아시게, 자네. 그 말을 남기고는 홍배대감과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은 어둠 속에 잠겼지만 흥섭의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방에서 일어나 조용히 딸 춘심이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곳에서 흥섭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심이는 작은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입을 꼭 다문 채 흐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 그저 말을 못하는 것이지 어찌 서러운 감정까지 못 느끼겠는가. 춘심아, 이 아비가 정말로 미안하구나. 내가 훈장으로 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너까지 몹쓸 취급을 받게 되어버렸구나. 가자, 춘심아. 우리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더 이상 서러운 일 없이 우리 둘이 살자꾸나.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녘. 마을은 온통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흥섭이는 벙어리 딸 춘심이의 손을 꼭 잡고 먼 길을 나섰지요. 아버지는 딸을 위해 떠났고 딸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녀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지요. 이후 흥섭은 춘심이를 데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전부 털어서 산속에 작은 초가집을 하나 세우고는 집 앞에서 텃밭을 일구며 그곳에서 곡식과 채소를 심어 자급자족하며 살기로 하였지요. 춘심아, 밭일이라는 것은 말이다.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달라서 나만 성실하게 흙을 갈고 씨를 뿌려서 진심으로 가꾸어 준다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는 법이란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이 아닌 땅과 대화를 하며 더 이상 상처받는 일 없이 한번 살아보자꾸나. 딸 춘심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의 삶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흥섭이는 이제 환갑이 넘어 노쇠한 기운이 역력하였기에 이제는 딸 춘심이가 혼자 밭일을 하며 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흥섭이 마당에 나와 따뜻하게 햇볕을 즐기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한 사내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천천히 자신이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스승님, 그 사내는 바로 자신의 유생이었던 갑수였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갑수, 자네 갑수가 맞는가? 예, 스승님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요. 갑수는 힘차게 인사하며 다가왔고 흥섭이는 순간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1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 깊은 산속에서. 흥섭이는 감격에 찬 얼굴로 갑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나를 다 찾았단 말이냐? 제가 스승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겨우겨우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요. 허허, 그래, 내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를 다 나눠보게 되겠구만. 누추하지만 이 안으로 들게나. 춘심아, 이 친구가 술을 가지고 온 것 같구나. 안주로 내올 만한 것이 있으면 좀 가져다 주거라. 그날 밤 초가집 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호롱불은 은은하게 흔들렸고 흥섭이와 갑수는 나란히 앉아 조촐한 술상을 앞에 두고 오랜 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지요. 스승님,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날이라니? 무슨 날을 말하는 것이냐? 왜 그 날이 너무나도 좋아서 스승님께서 저희를 이끌고 답청을 갔던 날 말입니다. 흥섭이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날 말이구나. 그랬지, 참 날이 좋았어.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개울물이 참 맑았지.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그날 왜 그때 제가 금단추를 훔친 것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허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갑수는 손을 꼭 쥐며 뒤늦은 고백을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봉섭이가 자랑스럽게 금단추를 보일 때 저는 그것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갑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결국 그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요. 스승님께서는 그때 아이들의 소매와 주머니를 확인할 때 분명 제 소매에서 금단추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허허, 갑수야. 나도 눈을 감고 아이들을 확인했으니 그것이 누구 소매인지 내가 알 리가 있겠냐. 봉섭이의 금단추만 있으면 그것을 팔아 어떻게든 집안에 도움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단추 하나 때문에 스승님께서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시고 따님분까지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 단추를 팔지도 못한 채 어느 안개가 자욱한 새벽 몰래 봉섭이의 집으로 가 그 집 텐마루에 금단추를 놔두고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결국 저는 그 한 번의 도둑질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존경하는 스승님만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승님께서 마을을 떠나신 후 이듬해 저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외삼촌의 손에 맡겨졌지요. 그 후로 저는 스승님께 보답하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스승님을 찾아뵙고 꼭 그때의 은혜를 갚고 싶었기에 저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 때문에 스승님께서 이곳에서. 허허,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다 잊었다만 아무래도 너는 끝내 잊지 못한 모양이구나. 흥섭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제자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밤은 깊어가고 초가집 안에 호롱불이 희미하게 깜빡일 무렵 갑수는 문득 흥섭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혹시 스승님께서도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환갑이 넘었네.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내가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관직에 들어서지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좋은 인생을 살았다네. 다만 내 죽기 전에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구만. 그 순간 갑수는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이내 자세를 고쳐 앉고 흥섭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만 괜찮으시다면 따님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갑수 자네 술에 너무 취한 것 아닌가? 거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네. 농담이라뇨, 스승님.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과 한 가족이 될 수만 있다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서도 어떻게든 부인 밥은 굶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말을 하는 갑수의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흥섭이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웃음이 터졌지요. 허허허, 자네 그려. 가진 게 없으면 어떤가? 일이 없으면 어떤가? 그럼 여기에서 밭이라도 일구며 일평생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이튿날 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서 은색의 달빛이 산속 작은 초가집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지요. 갑수와 춘심이는 달빛의 밝은 축복을 받으며 마당에서 조촐하게 물을 떠놓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내 춘심이가 시집을 가는 것을 보았으니 네, 참말로 다 이루었구나. 다 이루었어. 혼례를 치른 후 갑수는 조심스레 춘심이의 손을 잡고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방에는 희미한 등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등불 옆에서 갑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춘심이를 바라보았지요. 부인,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남편이오. 오늘 밤부터 우리들은 부부로 맺어져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네. 그리하여 갑수는 춘심이와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조용히 도포를 벗고는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춘심이가 건네받은 갑수의 도포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포 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마패를 보자마자 춘심이의 손끝은 놀라움에 떨리기 시작하였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가슴이 터질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슴 속 깊이 갇혀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마마, 마패, 서방님은 암행어사였구만요. 오메, 부인, 지금 말을 하신 게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마디도 못했던 그녀가 첫날 밤 남편 앞에서 기적처럼 말문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춘심이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갑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소리를 냈지요. 서방님,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요. 한번 말문이 터진 춘심이는 그날 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남편 갑수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사위 갑수에게 어젯밤 벌어진 일에 대해 듣고서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자네는 암행어사였고 우리 딸은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겐가? 자, 자네 도대체 우리 딸의 말문을 트게 한 것이 어젯밤 나눈 부부의 정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마패 때문인 것인가? 아버지 거 딸을 앞에 두고 지금 무슨 소리를 다 하십니까? 허허, 장인어르신께서도 이런 농담을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흥섭이는 그런 갑수를 보며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웃음은 이내 눈물로 변하였지요. 갑수? 아니 이서방, 내 다른 건 몰라도 죽기 전에 춘심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구만. 내 이거 어떻게 자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감사는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인을 제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흥섭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 대신 사위 갑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흥섭이는 얼떨결에 암행어사의 장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흥섭이에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바로 딸 춘심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그는 딸과 오랜 세월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딸 춘심이와 함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 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